안녕하세요. 관현악기법 3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한 작곡가의 작품의 일부분을 보면서 그곳에서 보여지는 관현악법적 음향을 살펴보고 그것을 학습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작곡가일까요?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20곡에처럼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 작곡가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사실 서양 음악의 음악가들은 다 남자죠. 두 번째, 이 작곡가는 빈 출신입니다. 누굴까요? 세 번째, 이 작곡가는 사교적이거나 또는 아부 따위를 할 줄 모르는 열정과 야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모르시겠나요? 네 번째, 헝클어진 머리의 초상화를 우리가 자주 접합니다. 다섯 번째, 어릴 적 자신의 나이를 속였어요. 사실 이 작곡가가 속인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한 것이죠. 왜냐하면 모차르트와 같이 신동처럼 보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모차르트는 아니겠네요. 여섯 번째, 이 작곡가는 어느 날 하일리겐슈타트의 유서를 씁니다. 왜 유서를 썼을까요? 왜 죽으려고 했을까요? 일곱 번째, 아주 결정적인 힌트 나갑니다. 이 작곡가가 유서를 썼던 이유는 바로 청력을 잃은 작곡가였기 때문입니다. 네, 누굴까요? 이미 다 맞추셨죠? 굳이 20곡에까지 갈 필요도 없네요. 네, 바로 이 작곡가는 베토벤입니다. 베토벤은 1808년 5번 교향곡을 완성하고 몇 주 지나지 않아서 6번째 교향곡 6번을 작곡합니다. 바로 유서를 썼던 하일리겐슈타트, 비엔나의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바로 이 6번 교향곡, 전원 교향곡이 탄생했던 거죠. 오늘 볼 작품은 심포니 6번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6번 교향곡의 앞부분을 보면서 정경, 중경, 배경의 역할을 알아보았었죠. 오늘은 교향곡 악보가 아닌 피아노 악보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피아노 악보로 먼저 살펴보면서 베토벤이 관현악적 기술을 어떻게 펼쳤는지를 거꾸로 생각해 볼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베토벤이라면 이 피아노 악보로 된 전원 교향곡을 어떻게 현악기군에 배치하면 좋을까? 이렇게 직접 베토벤이 돼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게 되는 베토벤 6번 교향곡의 피아노 버전은 리스트가 편곡한 버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피아노 악보를 보면서 우리 함께 심포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음악을 들으면서 악기의 배치를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서 그려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바이올린이 전경을 담당하면서 주제 선율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손에 보이는 파와 도를 첼로와 비올라가 나눠서 연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바이올린이 바로 오른손 3마디 부분부터 연주를 하며
중경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중경 부분 오케스트레이션을 한다면 어떻게 악보를 그리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악보. 이 악보는 3마디의 첫 박을 쉼표로 가고 있습니다. 피아노 악보로 봤을 때 정경선율이 파음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쉼표를 하고 다음 3도 아래에서 움직이는 화음부터 그려진 것이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악보를 보도록 할게요. 이 두 번째 악보를 보시면 3마디의 첫 박에 정경의 선율 파를 함께 이 바이올린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베토벤이라면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네, 바로 베토벤의 선택은 두 번째였습니다. 그러면 이 두 악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쉼표와 쉼표 없이 바로 정박에서 나올 때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오케스트라 연주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걸까요? 첫 번째 악보의 경우는 바로 기가 막힌 타이밍을 갖춰야 합니다. 누가? 바로 연주자가요. 두 마디를 쉬고 세 번째 마디부터 나올 때 여러 명의 이 바이올린은 절대 어긋나지 않도록 온 신경을 모아서 은근슬쩍 발을 들여야 하는데 사실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다면 조금씩 어긋나는 일이 생긴다면 분명 이 부분의 음향 효과는 이 바이올린 때문에 사실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악보처럼 첫음을 1바이올린의 첫음과 동일음으로 이 곡의 조성 F 메이저죠. 이 F 메이저의 으뜸음이면서 이 마디의 화성이 1도 화성, 그러니까 1도 화성의 근음으로 채워진다면 아무래도 좀 더 안정적으로 이 바이올린의 중경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마치 은근슬쩍 발을 들인 듯이 또는 색조 화장하듯이 살포시 다른 색이 그라데이션 되듯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저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악보의 형태가 아닌 다른 악기에게 중경을 주어주게 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1바이올린이 디비지 돼서 분할이 돼서 두 성부로 나누게 된다면 각각의 방법들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갖게 되는데 1바이올린이 두 성부로 나뉘게 되면 작품의 시작 부분이 샘여림이 여리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여린 샘여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 좋은 점이지만 단점은 이 바이올린이 그냥 마냥 쉬고 있게 된다는 것이 단점이죠. 그렇다면 이 바이올린이 중경을 하게 되면 1바이올린과 음색면에서 동일하고 그리고 이 바이올린이 마냥 쉬고 있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또 문제점은 피아노라는 샘여림을 위해서 우리는 조심조심 준비해서 들어와야 한다는 어떠한 연주자로서의 심적 부담감을 갖게 되는 거죠. 또 비올라가 중경을 담당한다면 음색적으로 사실 차이가 생기면서 어떤 좀 개성 있는 음색의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단점 또한 1바이올린과 음색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비올라가 중경을 하게 되면 장점이면서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 첼로가 만약에 중경을 한다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개성이 넘쳐 흘러버리겠죠. 그리고 첼로는 중저음 악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음악적으로 분위기가 무거워질 수 있어요.
다음 마지막으로 콘트라베이스가 한다면 아마 완전히 새로운 음악이 탄생하게 될 거예요. 그죠? 전원 교향곡의 분위기와는 사실상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이올린에게 중경을 주는 거죠. 오케스트라 악보를 한번 보면서 다시 음악을 상상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처럼 전경은 1바이올린이, 배경은 비올라는 최저음 도를, 그리고 첼로는 파를 하나씩 나눠 가졌어요. 콘트라베이스는 살짝 뒤로 물러나 있어요. 왜냐하면 시작이 다이나믹이 피아노 여리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경이 지금처럼 이 바이올린이 정박에서 시작해서 3도 아래의 화음으로 이렇게 중경의 역할을 하고 있죠. 다시 베토벤 심포니 6번의 피아노 편곡판의 악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 음원이지만 그래도 들을만 하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피아노 편곡본은 리스트가 베토벤의 교향곡 전곡을 피아노로 편곡했던 악보를 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베토벤이 이 곡에서 보여지는 관현악법적 기술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9마디부터 12마디까지 그리고 13마디부터 16마디까지 두 개의 악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약간의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13마디부터 16마디는 9마디에서 12마디를 반복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나요? 바로 표현의 차이가 보입니다. 샘여림의 차이가 보이는 거죠. 9마디부터 12마디와 13마디부터 16마디를 반복이라고 보았을 때 11마디에서는 포르테의 샘여림이 보이고요. 13마디에서 다시 포르테, 그 다음 15마디에서는 피아노의 샘여림으로 대비되고 있습니다. 이 두 프레이즈로 나누어서 봤을 때 프레이즈 1과 프레이즈 2 중 더 극적으로 치닫는 부분은 어딜까요? 바로 프레이즈 2가 그러니까 13마디부터 16마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마디와 13마디는 같은 포르테의 샘여림이지만 13마디에 채워진 성부를 한번 볼게요. 13마디를 보시면 화성적으로 5성부로 음이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13마디의 음향이 좀 더 확장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이 피아노 스코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베토벤이 되어 보도록 할게요.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해 성부를 나눠 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음악을 분해해야겠죠. 전경, 중경, 배경으로의 분해. 우선 전경 선율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경 선율은 피아노 악보에서 맨 윗성부에 해당하죠. 자, 전경을 나누는 방법을 한번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방법, 총 8마디를 1바이올린과 2바이올린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방법. 이러한 방법은 악기 상호 간의 균형감 있는 배분이 됩니다. 관현악곡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곡은 후반부 13마디부터 샘여림의 대비가 나타나면서 좀 더 음악적 표현이 강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13마디에서 이 바이올린이 전경을 맡아서 주도해 간다면 아무래도 현악 오케스트라에서 주도하는 선율은 1바이올린이 맞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럼 이 방법은 좋은 관현악법적 기술이긴 하지만 이 곡에는 어울리지 않겠네요. 두 번째, 각 악구의 연결구를 이 바이올린에게 배분하는 방법. 이 곡은 두 개의 프레이즈로 나누어지는데 바로 12마디와 16마디에서 연결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 바이올린에게 주는 방법이죠. 마찬가지 관현악적인 방법으로는 아주 좋은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한 학생이 있다면 아주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볼 수 있어요.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이 곡에서는 너무 작은 단위로 쪼개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음악의 흐름이 분산될 수 있어요. 좀 정신없게 음악이 흐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연결구라고 하기엔 너무 짧은 한마디밖에 되지 않는 선율이기 때문이에요. 다양함을 추구할 수는 있지만 음악적으로 어수선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방법은 주선율과 연결구 모두를 1바이올린에게 맡기는 방법입니다. 그리 길지 않은 두 번의 프레이즈를 나누기보단 하나의 악기에게 몰아줌으로써 음악의 흐름을 하나로 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곡의 빠르기도 한 몫을 합니다. 느린 곡이라면 두 부분으로 배분하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이 곡은 빠르지만 지나치지 아니하게 알레그로 마논 트로포입니다. 곡의 템포 또한 정경 선율을 담당하게 하는 방법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죠. 충분히 노래하게 하는 것, 충분하게 우리가 듣는 것, 연주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모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만족감을 갖게 되며 그리고 편안한 느낌을 들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정경선율은 세 번째 방법, 주선율과 연결구 모두를 1바이올린에게 맡기는 방법을 베토벤은 선택하였습니다. 이 작품의 중경은 어디일까요? 피아노 악보에서 보면 오른손은 대략 3개 정도의 성부가 보이고요. 왼손은 절반 이상이 2개의 성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후반부로 갔을 때는 이렇게 5개의 성부를 갖고 있죠. 왼손의 베이스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곡에서 화성적인 지지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배경을 담당하게 될 거예요. 그럼 중경은 어디일까요? 전경선율을 제외한 그 아래 성부, 그 아래 성부부터 하나씩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중경 1, 이 중경 1은 정경 노래 바로 밑에 성부예요. 한번 따라서 악보를 색을 칠해보도록 할게요. 이 도서부터 시라, 미 이렇게 가죠. 그리고 파파, 미파, 시라, 미, 파. 네. 지금 보이는 이 초록색이 바로 중경 1이 될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도 지금 선생님이 악보를 그리는 것 이 시간에 같이 중경선율을 오선지에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파로 가야 되죠. 여기는 파예요. 파. 다시 13마디는 파, 파. 이렇게 됩니다. 지금 처음에
이 중경 1에 해당하는 도를 괄호를 친 이유는 피아노 악보에서 9마디의 성부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어쩌면 중복의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어서 우선 괄호를 쳤습니다. 자, 이 부분이 중경 1 부분입니다. 그럼 이 중경 1은 어느 파트가 담당하면 좋을까요? 음력상으로 보면 바이올린 2 선율, 세컨 바이올린에게 이 역할을 주는 것이 좋겠죠. 그럼 다음 중경 2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네, 중경 1 부분의 아랫부분으로 보면 되겠죠. 한번 다시 또 색깔을 칠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악보에 선생님처럼 색을 따라서 선율을 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중경 2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색칠해 보도록 할게요. 나머지 보이는 부분이 이 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파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파서부터 어디? 이 도로 가겠죠. 바로 중경 1 아랫성부니까요. 그 다음 다시 도 갔어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파, 왼손도 파고 위에 성부도 파니까 우리는 파로 갑시다. 오른손에 있는 파로 갈게요. 그리고 다음 파, 도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테너 성부에 해당하는 이 도로 다시 움직여서 왔어요. 그 다음 13마디. 13마디를 보면 오른손에 바로 성부가 다 있죠. 그래서 도부터 해서 도, 도, 도라는 음으로 쭉 지속을 해서 갑니다. 그리고 성부가 레미, 파도로 8분음표로 나눠지는 부분이 보이네요. 그 다음 다시 테너 성부로 내려갈게요. 솔, 레. 지금 보시면 중경 이 부분은 악보에서 따로 그리지 않으면 좀 복잡하게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알토 성부와 테너 성부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악보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중경 선율, 중경 2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네. 파부터 시작을 했어요. 파. 다음 도가 되죠. 도, 파. 똑같이 갑니다. 네. 다음 레미, 파도 여기에서 움직이는 선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 레. 이게 바로 중경 2에 해당하는 선율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경 2는 어느 파트가 하면 될까요? 네, 그 다음 음역대인 비올라에게 담당하도록 하면 좋겠죠. 여기에서 9마디를 다시 이제 돌아가 볼게요. 9마디의 성부. 이 9마디를 보면 첫 음의 도는 이 도는 바이올린 세컨 바이올린이 가지고 갔어요. 그럼 비올라는 이제 할 음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왼손에 해당하는 음은 배경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첼로가 가져가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비올라는 어떤 음을 하는 것이 좋을까? 이 파를 하는 것이 좋을까? 도를 하는 것이 좋을까?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죠. 지금처럼 어떤 음을 더 추가적으로 중복해야 한다면 화성학의 원칙을 생각하자. 바로 근음을 중복하는 거죠. 중복은 근음이었어요. 그런데 단 7도는 제외였죠. 7도는 3음이나 우리가 5음 중복을 하죠. 왜죠? 7도의 근음은 이근음이기 때문에 이근음의 역할은 으뜸음으로 가려는 성질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7도에서는 근음을 중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올라는 바로 이 파음을 중복하도록 할 거예요. 자, 피아노 악보로만 보면 절대 안 돼요. 피아노 악보로만 보게 되면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5선 노트에 선생님처럼 이렇게 그림을 악보를 노트에 그려보도록 하면 좋아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이 부분이 비올라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누가 하기로 했냐면 비올라가 담당할 거예요. 비올라. 자, 비올라가 담당을 할 건데 여기서 보면 사실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냐? 9마디부터 12마디까지는 그래도 이 9마디부터 12마디까지는 노래하는 듯한 선율이 주어지고 있지만 자, 여기 이 12마디부터 이제 도라는 음이 시작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쭉 12에서 13, 14마디로 쭉 가는 동안 비올라는 주구장창 도라는 이 C음만 계속 반복적으로 연주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는 좀 어떻게 수정을 해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 이 부분을 그냥 둔다면 관현악적인 음향을 봤을 때 좀 답답하고 아주 웅웅거리는 그러한 소리를 만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곡은 뒷부분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죠? 네, 조금 더 다이나믹이 강화되는 극적인 샘여림을 갖고 있어요. 포르테와 피아노의 다이나믹 효과를 보이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강화돼야 되는 부분이 도로 계속 지속한다면 그렇다면 극적인 효과가 가능할까요? 아마 안 될 거예요. 사실 이 피아노 스코어는 관현악곡을 리스트가 피아노로 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피아노로 칠 수 있게 손가락의 위치가 조금 편안한 상태의 화성으로 수직적으로 쌓았을 가망성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내성부에 있는 이 도라는 음이 계속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연결돼서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곡은 피아노 곡이 원곡이 아니죠. 교향곡이에요. 오케스트라 곡이죠. 관현악 곡입니다. 한 사람이 연주하는 피아노 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토벤은 이 부분을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바로 오늘 이 관현악법적 기술 어떻게 보면 너무 쉬워 보이지만 이만한 음향적 효과를 만들어낼 수 없는 방법 그 방법이 바로 베토벤의 곡에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베토벤의 전원교향곡의 악보에는 비올라가 이러한 형태로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13마디에서 14마디에 보여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상해낼 수 없는 너무 거창하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런데 정말 거창한 것 맞습니다. 한번 베토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직접 5선 노트에 그려봤던 중경 1과 중경 2를 다시 정리해서 이렇게 악보에 그려놨고요. 그러면 중경 2에 나타났던 문제점을 베토벤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악보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것입니다. 우선 13마디와 14마디를 분할을 했습니다. 디비지 됐죠. 비올라가 3도의 음정으로 선율적으로 진행합니다. 도에 지속되는 음이 아니라 선율선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죠. 이 선율은 정경 선율을 다시 보면 특히 13마디에서 더 극적으로 가다가 15마디에서 피아노로 향하는
그러니까 13에서 14마디가 가장 효과적인 음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베토벤이 사용한 것은 바로 반진행입니다. 반진행. 13마디부터 샘여림의 강도는 증가하듯이 갑니다. 음향 내부에서는 어떠한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그것을 3도 음정으로 음향을 탄탄하게 만들고 그 다음 전경선율과 반대로 향하는 반진행 선율을 만들어냅니다. 반진행은 선율선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음향을 만들어냅니다. 반진행하는 내성부 또는 베이스는 선율의 소리를 더욱더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이것이 바로 베토벤이 생각해낸 샘여림이 강화되는, 증가되는 듯한 음향 효과를 낸 것입니다. 진짜 대단한 음향 효과예요. 나도 다 아는 반진행인데요. 이게 뭐 그리 대단한가요? 그렇게 반문한다면 그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이 쉬운 방법, 이 반진행이 음악적 효과에 있어서 그리고 특히 지금처럼 현악 파트의 선율 부분을 극대화시키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이따 한번 우리가 들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오늘의 관현악법 키포인트는 정경선율과 반진행하는 중경의 역할, 그리고 그로 인해 샘여림이 강화되는 효과를 갖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배경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배경은 왼손 파트에 해당했죠. 이렇게 남은 두 개의 파트를 첼로와 콘트라베이스에게 나누어서 배치하면 어떨까요? 좋은가요? 좋다고 대답한 사람 있나요? 네, 바로 X입니다. 우리는 첼로를 중저음 악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음 악기라고는 하지만 저음 부분이 조금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케스트라에서 첼로와 콘트라베이스가 함께 움직이는 것이죠. 이러한 첼로와 콘트라베이스의 나눔은 관현악법을 배우기 이전에 많이 학생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선생님 또한 학생 때 많이 해왔던 실수이기도 하고요.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음역의 폭이 좁다는 것입니다. 저음 악기들은 진동의 폭이 넓다 보니까 음역이 이렇게 좁게 배치가 되면 소리가 뭉개져서 들리게 됩니다. 예로 피아노 건반에서 저음 부분을 3도 음정으로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소리가 막 뭉개져서 들리죠. 지금처럼 저음 악기는 음역이 좁으면 답답하게 들리게 돼요. 소리들도 음향이 빠져나갈 수 있는 소리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답답한 소리를 피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바로 필요 없는 성분은 그냥 과감하게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미 좋은 소리를 중경해서 일바이올린과 비올라가 탄탄하게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중경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마치 콩나물 시루처럼 또는 출퇴근길 지하철 안처럼 움직일 틈이 없다면, 숨쉬기가 힘들다면 그런 것들은 답답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오히려 공간을 만들어줌으로써 서로 음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즉 소리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첼로와 콘트라베이스는 나누는 것보다 피아노 악보의 맨 아래 성부를 함께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죠. 18세기, 19세기
고전적인 울림을 기본으로 우리는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당시 때에 첼로와 콘트라베이스는 바늘과 실처럼 같은 선율을, 같은 것을 따라서 연주했습니다. 그러면 콘트라베이스는 한 옥타브 아래에서 소리를 내는 것이죠. 중저음 악기인 첼로의 부족한 저음을 콘트라베이스가 보완해주면서 단단한 지지대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관현악곡을 쓸 때는 첼로와 콘트라베이스를 다른 선율로 나누는 것보단 샘여림에 따라 동일한 선율을 주어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피아노 악보를 보며 하나씩 하나씩 분해하고 고민하고 문제점을 찾아 보완해서 만들어진 진짜 베토벤의 악보는 이렇습니다. 베토벤 6번 교향곡에서 샘여림에 따라 13마디에서 좀 더 다이나믹이 강화를 하죠. 9에서 12마디는 콘트라베이스를 제외하고 첼로만, 그리고 13마디부터 콘트라베이스를 등장시키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소리를 들어볼 건데요. 2번 반복을 할 거예요. 첫 번째는 비올라 파트가 도음을, 그 C음을 지속해 갈 때 관현악의 음향을 잘 들어보시고요. 두 번째는 비올라가 반진행을 하는 베토벤의 원곡으로 진행을 합니다. 두 개의 관현악적 음향을 비교해서 잘 들어보도록 하세요. 음원 자체가 미디 음원이라 좀 부족함이 있지만 상상의 음향을 더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아무래도 미디 음원이라 큰 차이는 보이진 않지만 집중해서 들으면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13에서 16마디를 비올라의 지속음 형태 그리고 반진행 형태를 반복해서 들어보면서 음향적 차이를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저음을 집중해서 들어보면 풍부한 음향적 폭이 다름을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베토벤의 교향곡 6번에서 아주 극히 짧은 부분의 관현악적 기술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일부분만 보아도 관현악적으로 배울 부분이 이렇게 많으니 전체의 곡을 하나하나 파헤쳐 본다면 얼마나 많은 방법이 나올까요? 다음번에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오늘 배운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키포인트는 첫 번째, 정경에 관한 통 큰 편곡이었습니다. 적어도 하나의 악구 정도는 한 성부에 몰아주자. 하지만 이때도 곡의 빠르기를 보는 것은 잊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원 성부에 없는 음을 중복해야 할 경우에는 화성학의 원칙에 의거하여 생각해라. 그러니까 화음의 근음 중복이 가장 안전하다. 단 7도는 제외인 것 잊지 마시고요. 세 번째, 중경 혹은 배경의 성부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는 과감하게 생략해라. 관현악법적인 오류는 구성음이 적을 때보다
지나치게 많을 때 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첼로와 콘트라베이스는 성부를 나누지 말고 어떻게? 유니즌으로 가라. 동일하게 바늘과 실처럼. 그리고 마지막, 오늘의 관현악법적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죠. 풍부한 관현악적 음향을 만드는데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무엇이다? 반진행이다. 이렇게 5가지를 오늘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과제 제출이 있죠. 오늘 강의에서 오케스트레이션한 베토벤 심포니 6번을 정경, 중경, 배경으로 우리가 분할을 했어요. 그리고 분할하면서 각각의 이유들을 다 설명을 했었죠. 모두 그런 것들을 오선지에 그려놓고 강의 내용을 모두 정리하세요. 그리고 피아노 악보를 보면서 1마디부터 16마디까지 모두 현악 오케스트라로 편곡을 완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은 정리한 내용을 사진 찍어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편곡한 악보 또한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거나 또는 다시 악보 사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려서 제출해도 무관합니다. 과제 제출은 4월 7일 밤 9시까지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비록 비대면 강의가 연장되었지만 선생님도 더 나은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더 힘내서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